히야 버스 앉아. 그렇지. 네, 반려동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같은 친근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반려동물 하면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개와 고양이를 들 수가 있죠. 이 개와 고양이는 어떻게 인간의 친구가 되었고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동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동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야생동물입니다.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척추동물을 우리는 야생동물로 분류를 합니다. 사자, 호랑이, 멧돼지, 기린, 하마 같은 동물이 대표적인 야생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경제동물 또는 산업동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동물들입니다. 동물의 생산물, 노동력 등이 사육주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물을 우리는 경제동물 또는 산업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경제동물로는 소, 염소, 그리고 오리, 돼지 이런 동물들이 가장 흔한 경제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이란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그리고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패럿 같은 동물도 우리가 반려동물로 많이 현재 키우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이란 용어, 이제는 친숙하고 익숙한 시대인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반려동물이라는 어떤 용어를 쓰게 된 계기, 그리고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인식이 전환된 계기가 있는데, 1983년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이 단어가 제안이 됐었고, 이렇게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애완이라는 용어의 도구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서 동물 역시 인간처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반려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고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이 우리가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서적인 이로움, 신체적인 이로움, 우리가 같이 산책을 하다 보면 더 건강해지겠죠. 신체적인 이로움, 그리고 우울감, 그런 것들도 많이 줄여주고, 이런 정서적인 이로움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이로움들도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병원에서 76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치료 도우미견, 이 반려견과 함께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맥박, 혈압 등에서 현저한 개선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가 되는 등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 존재라는 인식이 현재는 보편화되었죠. 자,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을 다닐 때 찍었던 사진인데, 참고로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개는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제가 입양을 해서 치료 도우미견으로 양성을 해서 저 어르신들하고 같이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다닐 때 그 모습인데, 인간에게 버려진 생명이 다시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로 다시 그렇게 재탄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강아지한테는 그렇듯 우리 반려견은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애정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과 동물의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자, 가축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축화란
야생의 동물을 인간의 다양한 목적에 맞도록 길들인 것을 우리는 가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동물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을 제공을 해주는 어떤 식량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대 생활에서의 동물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축화된 동물들은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해주고 물자를 수송해주고 농사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영역을 지키는 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죠. 오늘날까지 인류와 많은 영역에서 가축화된 동물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타임머신이 나타났네요. 자,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쭉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죠? 공룡이 살아가고 있네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2억 2천만 년 전, 그리고 약 7,500만 년 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구를 터전 삼아 지구를 지배했던 동물은 바로 공룡이죠. 이 공룡이 오래오래 지구에서 살아가던 동물이었는데 멸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운석 충돌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하고 대기 중에 먼지가 쌓이고 햇빛이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식물들이 죽어나가고, 그럼으로써 그 식물들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도 죽고 자연스럽게 육식 동물들도 죽었겠죠. 그래서 공룡이 멸종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시간이 또 오래오래 지나서 지구가 정화작용을 거쳐서 다시 동식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쪽제비과 동물인 마이어시스 또는 미야키스라고 하는 이 족제비과 동물이 오늘날 개와 고양이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어시스, 미야키스가 오늘날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 반려견과 반려묘의 시조격이 되는데,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외형적인 발전과 이런 진화도 이루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식 환경입니다. 이 개체들이 이런 우거진 밀림, 수풀 이런 곳으로 서식 환경을 택한 개체들은 바로 이렇게 외모가 진화를 하게 됩니다. 표범, 호랑이죠. 눈도 엄청 부리부리하고, 그리고 귀는 동그랗고, 그리고 보호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그 고양이과 동물들의 특징은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행동 양식이 아닌 독립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고, 사냥을 할 때 슬금슬금 다가가서 일격에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 거의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착지도 되게 잘하고, 반대로 또 높은 곳에도 점프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냥의 명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들도 정말 높은 곳으로 점프도 잘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소리도 잘 안 나죠.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들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식 환경을 이렇게 드넓은 초지, 개활지, 이런 목초지, 이런 곳으로 서식 환경을 택한 개체들은 바로 이런 외형적인 특징을 지니는 객과 동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객과 동물들은 이렇게 드넓은 이런 서식 환경에서 사냥을 하려면, 혼자 사냥을 하려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협동을 해서 사냥을 하는 것이 훨씬 사냥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런 객과 동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집단을 이루어서 사냥을 하고 한정된 먹이를 분배해서 먹으려다 보면 서로 먹이 가지고 싸우면 무리가 충돌이 일어나고 존속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꼬리도 길어지고 귀도 커지고, 그리고 이 무리 안에서 서로 상호 소통이 용이하도록 몸짓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객과 동물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사냥감을 냄새로 추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긴 코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후각이 가장 뛰어난 동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식 환경에 따라서 밀림, 정글을 택한 개체들은 고양이과 동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넓은 초지, 개활지를
서식 환경으로 택한 개체들은 객과 동물로 발전을 해왔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와 고양이가 가축화되어서 인간에게 가축화되어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약 4,000년에서 5,000년 전쯤 그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옆에 리비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리비아 지방의 야생 고양이가 곡식 창고, 인간의 곡식 창고로 들어온 쥐 등의 설치류를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인간이 발견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쥐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고양이는 인간에게 이로운 면이 있구나. 그러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서 가까이에서 키우면 되겠구나 라고 한 게 오늘날 우리 집고양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게 4,000년에서 5,000년 전쯤 리비아 지방의 야생 고양이가 인간에 의해서 가축화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고양이가 외국에서 유입돼서 점점 확산된 걸로, 전국 각지로 확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는 언제부터 가축화되었냐?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에서 15,000년 전쯤 야생의 늑대를 가축화해서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늑대 역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후각 그리고 청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생의 늑대를 어렸을 때부터 포획을 해서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포식자들의 출현, 위협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늑대를 가까이 곁에 두면서 길들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 가축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가 갑자기 나오는데, 자, 회색 늑대, 붉은 여우, 승냥이, 너구리, 갈기 늑대, 자칼, 리카온, 딩고, 덤불개, 갈기 늑대, 이 모든 객과 동물들이 다 지구 안에 서식하는 객과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외모를 지니고 있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객과 동물들이 여러 가지 귀가 커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생겨났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들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가축화됐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몽골과 네팔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늑대를 우리가 개의 가축화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코넬 대학교의 박사 연구팀들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의 약 161개 품종의 개의 유전자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몽골과 네팔 지역의 개는 다른 전 세계 지역의 개들에게 발견된 대부분의 DNA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개의 조상은 늑대라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개가 가축화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냐는 그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런 부분은 없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되었고 가장 신뢰할 만한 발표가 몽골과 네팔 지역의 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들이 인간의 세계로 언제부터 들어왔냐? 그거는 이제 10,000년 전부터 15,000년 전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말 많은 견종들, 정말 많은 묘종들이 생겨났는데, 언제부터 그런 견종과 묘종들이 생겨났냐면, 자,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인데, 자, 그 전에 17세기에는 유럽에서 이렇게 목축업이 성행했어요. 양이나 소들을 방목해서 키우고 그 양에서 나오는 털, 그리고 소에서 나오는 우유 등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그런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축들이 재산이 되고, 그럼 이 가축을 지키려면 개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개들은
가축을 지키고 가축을 몰고 이탈한 가축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외부의 포식동물로부터 이 영역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탄생하면서 인간 사회는 고도로 복잡해지고 산업화되고 이제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때부터 개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게 됩니다. 도시에서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점점 소형화 되어서 오늘날 토이 그룹의 반려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개와 함께 오리나 꿩 이런 조류들을 사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렵견 그룹, 건독 그룹의 견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개와 함께 다양한 인간의 어떤 심미적인 욕구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스포츠, 개와 함께하는 그런 스포츠 종목에도 개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많은 개성과 외모를 지닌 개들은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정말로 많은 견종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콜리, 말티즈, 포인터, 테리어, 도베르만, 불독, 세터 이런 다양한 외모를 지닌 개들이 있죠. 이런 개들은 불과 수백 년 이내에 탄생하게 된 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견종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정말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들의 사진이 있는데 정말 외모도 개성이 많고 정말 귀엽고 털색도 다양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다양한 외모와 그리고 털 이런 개성을 지닌 이런 동물들이 발생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야생동물들은 이렇게 다양한 종이 없잖아요. 근데 견종, 묘종, 강아지, 고양이들은 정말 신기하게 다양한 품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인간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량을 하고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다양한 견종과 묘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는 존재로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현재 우리의 가까이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 탐사 생물로 기록된 라이카,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준 최초의 안내견 버디,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한 수상인명구조견 빌보. 자, 이처럼 동물들은 인간에게 정말 이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우리가 많은 시간도 보내고 위안도 얻고 그렇게 키우기도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많은 이런 반려동물 친구들이 인간의 시민의 안전, 인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실종자들을 인명구조견들이 출동을 해서 찾아주기도 하고요. 공항에 가면 마약 탐지견도 있고 폭발물 탐지견들이 이렇게 순찰도 돌고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활동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영상의 초반부에 인간의 영원한 친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원한 친구를 넘어서 정말 인간의 무한한 친구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계기, 그리고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음성 신호와 몸짓 신호로 소통을 하는데 멍멍 으르렁 낑낑대는 이런 음성 신호뿐만 아니라
꼬리를 흔들고 앞다리를 펴고 고개를 돌리고 엎드리는 이런 몸짓 신호들로 의사소통을 하곤 합니다. 음성 신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몸짓 신호가 훨씬 더 풍부한 편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들이 어떤 신호들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음성보다는 몸짓이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몸짓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강아지들이 어떻게 음성과 몸짓 신호를 사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몸짓과 음성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몸짓 신호를 보기 전에 음성 신호를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음성은 저음은 지배성, 어떤 지배적인 의미, 위협의 의미, 경계의 의미,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강아지들이 저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음성을 사용할 때는 경고의 의미, 위협의 의미를 전달할 때, 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한테 한 입에 먹을 수 없는 맛있는 곶감이나 간식을 주었을 때, 또는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었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빼앗아 가려고 다가간다면 강아지들은 저음으로 으르렁 대면서 경고를 전달하려고 이런 음성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무리하게 뺏으려고 한다 그러면 강아지가 더 반항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간식 봉지 소리를 부스럭거려서 강아지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고 간식을 여러 개를 바닥에 던져서 강아지가 간식을 먹고 있을 때, 그럴 때 장난감이나 그런 곶감 등을 회수하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이렇게 저음은 경고 그리고 위협을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양말이나 수건 당기기 할 때 강아지들이 그르렁 그르렁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으르렁거리는 음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고음은 약간 흥분 상태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저음은 경고나 위협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멍멍 어떤 이런 짖을 때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멍멍멍멍 막 이렇게 짖을 때 보면 고음으로 짖는 경우가 있고 멍멍 이렇게 저음으로 짖는 경우가 있는데, 고음으로 짖을 때는 주로 이제 불안감, 경계심,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반영된 짖음이 많죠. 예를 들어서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거나 인기척 소리가 들렸을 때, 수상한 소리를 인지했을 때 강아지들이 멍멍 이렇게 짖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저음으로 짖는 게 아니라 좀 고음으로 짖죠. 그래서 경계심이나 두려움, 그리고 공포심 등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고음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멍멍 이렇게 짖는 거하고 멍멍멍멍멍 이렇게 짖는 경우가 있는데, 짖는 소리가 빠를수록 흥분의 정도가 높은 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멍멍 이렇게 짖는 것보다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짖는 소리가 빠를수록 강아지들이 흥분의 상태가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아지들의 어떤 행동들, 몸짓들이 정말 풍부한데, 그런 몸짓들은 어떤 몸짓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몸짓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몸짓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시선을 회피하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동작들은 전문 용어로 turning head away, 그리고 head turning, 고개를 돌린다, 머리를 돌린다 해서, 그리고 또 looking away, 바라보는 곳을 이렇게 회피한다, 시선을 회피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looking away, head turning 이런 동작들은 바로 마찰을 피하고 싶을 때, 우리 상대방과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 마찰 이런 거를 회피하고 싶을 때 주로 이렇게 한쪽으로 시선이나 고개를 돌리는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막 전선 물어뜯고 막 식탁다리 물어뜯고 막 휴지 막 물어뜯고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강아지들한테 막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럴 때 강아지들이
고개를 떨구고 한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이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불편할 때 이런 동작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을 때는 너무 계속해서 혼내고 압박을 하는 것보다 적당한 시점에서 우리 강아지가 충분히 불편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코를 핥는 동작입니다. 혓바닥으로 코를 핥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입 주변까지 핥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리킹이라고 하는데, licking the nose, licking the lips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리킹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동작은 코 핥기 동작인데, 강아지들이 긴장감을 느꼈을 때 이렇게 코를 핥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의 압박감, 긴장감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혓바닥으로 코를 이렇게 이렇게 핥는 동작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큰 소리가 났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전방에서 어떤 수상한 물체, 수상한 강아지가 나타났을 때, 그럴 때도 이렇게 코를 핥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우리 보호자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야단칠 때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 귀가했을 때 강아지가 소파나 이렇게 바닥에서 방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안녕 하고서 다가가가지고 막 강아지 껴안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그럴 때 강아지들이 이때 많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나한테 압박을 하고 막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면 강아지들은 그 상황이 좀 불편하고 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신 코로 혓바닥으로 코를 핥거나 입 주변을 핥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맛있는 거를 먹고 나서 핥는 거는, 그거는 음식을 먹고 나서 핥은 거고,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혓바닥으로 코나 입 주변을 핥는 거는 우리 강아지가 지금 이 상황이 좀 불편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드는 동작인데, 전문 용어로는 이제 리프팅 포우라고 해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동작은 걷다가 멈추어서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집안에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동작을 보일 때는 강아지들이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도 혼재되어 있을 때 이런 동작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조금 사람한테 짖다가도 이내 한 번쯤 이렇게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볼 수가 있고, 산책을 하다가도 전방에 비둘기나 이런 까치 등의 새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전방에 조금 수상쩍은 미심쩍은 어떤 그런 강아지나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강아지들이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다리를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호기심과 경계심, 사람 말로 번역하자면 지금 이 상황 뭐지? 응? 뭐지? 약간 이거 뭐지?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지금 상황 뭐지? 이런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상황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보호자들이 그냥 의연하게 태연하게 그냥 가자, 아니면 앉아, 엎드려, 이런 동작을 우리가 시켜가지고 강아지의 심리 상태를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하품하는 동작입니다. 정말 많이 우리가 강아지한테 볼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우리가 졸려서 하품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들은 하품을 할 때 물론 일상이 무료하고 단조롭고 졸릴 때 하품하는 거하고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품하는 거하고는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강아지들이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럴 때 하품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엄청 이 상황이 불편하고 긴장되고 그래서 하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인 하품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하품과 약간 생리적인 하품은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발표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내 순서가 되기 전에 되게 긴장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올라가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게 팔을 벌렸다가 심호흡을 크게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들 보이는데,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긴장을 하면 그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졸려서 일상이 무료해서 하는 하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긴장을 하면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낯선 강아지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한 마리가 하품을 하면 이게 서로 적대적으로 계속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대치 국면에 이게 길어지면 서로 어떤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이렇게 하품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빤히 쳐다보고 있던 그 강아지도 이 강아지가 하품을 하면 나한테 적대적인 그런 어떤 그런 신호가 아니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서로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하품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 좀 불편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빨리 분위기를 전환해서 환기시켜 주는 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몸짓, 이 행동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바로 스니핑이라고도 해요. 스니핑 또는 스니핑 더 그라운드. 강아지들이 땅에 코를 붙이고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 듯한 이제 행동을 하는 건데, 정말 바닥에서 냄새가 이 냄새는 무슨 냄새지 하고 냄새가 올라와서 냄새를 맡는 그런 행동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바로 스니핑, 킁킁거리면서 바닥을 의도적으로 냄새를 맡는 행동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영상을 보셨죠? 영상을 보면 두 마리의 강아지가 서로 사이가 좋아 보여요? 아니면은 사이가 안 좋아 보여요? 사이가 안 좋아 보이죠? 한 마리는 계속 뭔가 친해지고 싶은데 한 마리는 난 너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 약간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때 한 마리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몸을 이렇게 몸단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한 마리의 개가 갑자기 느닷없이 땅바닥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 행동을 하죠. 이 행동은 다분히 상대방 강아지한테 보여주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어떤 냄새가 올라오네 라고 하는 그런 몸짓보다는 이렇게 전혀 다른 딴짓을 함으로써 나는 너한테 적대적이지 않아, 나는 너한테 그렇게 부담을 줄 생각이 없어, 약간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도,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같은 데 가면 강아지들끼리 이제 만나서 어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소형견이야, 우리 집 강아지가. 그런데 어떤 분이 대형견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대형견이 소형견한테 다가오면 소형견한테는 엄청난 압박감과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강아지가 갑자기 땅에 코를 박고 뭔가 찾는 듯한 이런 액션을 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몸짓은 바로 이런 킁킁거리면서 의도적으로 땅을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 개한테 나한테 부담을 갖지 않도록, 나는 너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덩치가 큰 대형견도 밑에 무언가 있나 하고 같이 이렇게 땅바닥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왔던 집단의식이 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같이 생활하는
그 구성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동작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강아지뿐만 아니라 늑대들도 거의 동일하게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도 늑대의 후예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조상이 늑대잖아요. 그래서 늑대들이 하는 이런 사회적인 행동들이 강아지들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끼어들어서 분리하는 이런 행동도 있습니다. 자, 강아지들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마리의 강아지가 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레슬링 하면서 서로 막 놀다 보면 격앙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와왕 막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다른 한 마리의 개가 그 사이를 끼어들어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어드는 동작은 뭐 스플릿 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끼어드는 이런 몸짓은 분위기를 좀 중재하기 위한 그런 과잉된 분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몸짓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보호자분들 그리고 또는 훈련사 선생님들도 강아지 교육할 때 강아지가 흥분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끼어들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끼어들어서 강아지를 조금 흥분을 낮춰주는 그런 동작들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이 흥분했을 때는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는 강아지를 흥분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강아지들끼리도 막 흥분했을 때 한 마리가 중간에 끼어든다면, 자, 너희들 이제 그만해, 이제 덜 흥분해, 이제는 이쯤에서 그만해 라는 약간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동작은 이렇게 곡선으로 활처럼 걸어오는 동작인데, 그래서 바로 이게 커빙이라고 합니다. 커빙. 그래서 우리가 커브라는 영어 단어가 휘어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탐색할 때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너 누구야? 약간 우리가 강아지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정면으로 다가와서 인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주로 이렇게 약간 휘어져서 들어와서 서로 엉덩이 쪽부터 생식기 쪽부터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얼굴 쪽으로 가서 냄새 맡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강아지들은 처음에 정면으로 다가오면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쭉 염탐하면서 커브를 돌면서 이렇게 다가와서 서로 냄새를 맡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몸짓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보일 때는 너 누구니? 하면서 나는 누군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낯선 강아지한테 인사를 하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정면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만져도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낯선 강아지들한테 다가갈 때는 약간 측면으로 커브를 틀어가지고 다가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강아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정면으로 오지 않고 조금 측면으로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면은 덜 경계하고 긴장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오는 동작은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친근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공손하게 다가갈 때, 매너 있게 다가갈 때 강아지들이 이렇게 측면으로 커브를 틀어서 다가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동작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동작이죠. 바로 기지개 자세입니다. 플레이 바우라고 하는데, 이 동작은 정말 강아지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동작이고, 강아지들이 이런 동작을 취할 때 다음 동작이 뭐죠? 이런 동작 취한 다음에 바로 그냥 막 달려나가고 하잖아요. 우리가 놀이, 어떤 장난 이런 거를 상대방과 함께 하고 싶을 때 강아지들이 이렇게 플레이 바우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그리고 또는 집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강아지가 적극적으로 나 지금 놀고 싶어, 같이 놀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준다거나,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터치, 손바닥 터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시켜가지고 간식을 준다거나, 무언가 하고 싶어 할 때, 의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취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이제 무시하지 말고 무언가 강아지가 지금 하고 싶구나, 놀고 싶구나, 무언가 의욕이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한 놀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강아지들의 다양한 몸짓들 중 아주 대표적인 몸짓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강아지들은 이렇게 다양한 음성과 몸짓을 사용해서 상대방과 의사를 전달하는 사회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아지들의 어떤 이런 몸짓, 음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좀 더 강아지들과 우리가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것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강아지들을 만나면 한번 실천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직업 및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중 28.1%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현재 약 4조 원대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으며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훈련사, 미용사, 수의사, 동물보건사, 펫시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며, 관련 자격증도 국가 자격, 그리고 민간 자격, 그리고 국가 공인 민간 자격 등 다양한 자격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의료 서비스 관련 직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업이 바로 수의사죠. 우리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면 항상 수의사 선생님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수의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소, 돼지 등의 이런 경제동물, 다른 말로는 산업동물, 이런 경제동물과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질병이나 상해를 예방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의사는 국가 자격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물보건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면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기존에는 수의 간호사 또는 수의 테크니션이라고도 불렸던 직업군이었으나 현재는 동물보건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 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용 서비스 관련 직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반려동물 미용사죠.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는 반려동물의 털을 가꾸고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현재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제도가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 자격이었는데 현재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직업입니다. 주로 이제 고양이보다는 강아지 위주로 미용을 하기 때문에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서비스 관련 직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지도사, 훈련사죠. 반려견 지도사는 반려동물의 사회화 및 예절교육, 문제행동 교정 등의 일을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에서 훈련사 자격 제도를 검정을 하고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이제 훈련사분들 쉽게 볼 수 있죠. 훈련사분들이 우리 보호자분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반려견의 어떤 과도한 짖음이나 공격성, 분리불안, 이런 행동학적인 문제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주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반려견의 사회화 교육, 그리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와 등의 이런 예절 교육 등도 수행을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반려동물 행동교정, 그리고 동물행동 상담사라고도 하는데, 반려동물 행동교정 분야는 현재 훈련사 또는 반려견 지도사가 업무를 병행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민간 자격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사와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의 영역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 지도사 또는 훈련사가 양쪽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서비스 관련 직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관리사. 반려동물 관리사는 고객의 반려동물을 위탁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업입니다. 반려견의 운동 및 산책, 놀이 등을 통해서 고객의 반려동물의 위생 및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민간 자격,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애견연맹에서 이 자격증을 검정을 하고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려견 관련된 그 시설들이 있죠. 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시설들이 반려동물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런 반려동물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반려동물을 위탁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펫시터. 펫시터는 고객의 반려견을 전문 위탁시설이 아닌 고객의 집 또는 펫시터의 집에서 위탁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펫시터의 직무는 반려동물 관리사와 거의 동일하지만 시설이 아닌 고객의 집 또는 펫시터가 거주하는 집에서 반려견을 또는 반려묘를 위탁 관리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펫시터 자격은 민간 자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묘 서비스 관련 직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장례를 상담해주고 그리고 장례 절차를 대행해주는 등 반려동물의 사후 과정을 우리 보호자 대신 수행하는 직무를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고 합니다. 현재 그 다수의 기관에서 민간 자격증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반려동물 아끼는 반려동물이 하늘나라로 떠나갔을 때는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서 제대로 이 사후 처리를 당황하고 못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서비스 관련 직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그워커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 도그워커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도그워커라는 직업이 좀 생소한 직업인데, 펫시터라는 직무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바쁜 보호자들을 대신해서 반려동물의 산책 및 운동을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해외에서는 활성화가 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펫시터가 병행하는 형태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도그워커 같은 직업도 민간 자격 제도로 운영을 하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그워커란 바쁜 보호자들을 대신해서 반려동물의 산책 및 운동을 대행해주는 그런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려견 핸들러. 핸들러는 고객의 반려견을 관리하며 도그쇼, 전람회라고도 합니다. 도그쇼에 출진해서 개를 리드하는 사람을 우리가 핸들러라고 합니다. 견종에 대한 이해가 아주 풍부하게 많아야 되는 직업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에서 핸들러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탐지견, 구조견, 안내견 등 특수목적견을 다루는 훈련사입니다. 마약 탐지견 또는 폭발물 탐지 및 어떤 실종자 등의 인명구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특수목적견들을 훈련하고 운용하는 직업으로서 이 직업은 민간 영역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려견 지도사 또는 훈련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공항에 가면 마약 탐지견을 데리고 이렇게 순찰을 도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순찰을 도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바로 그런 분들이 이런 특수 목적견 훈련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펫 택시 드라이버, 이동형 목욕 서비스 업체 등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펫 택시,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서비스로는 그 이동형 목욕 서비스도 있는데, 소형견보다는 주로 이제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방문 형태로 목욕을 해주는 그런 이동형 목욕 서비스도 현재 신종 직업군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차량 그리고 사업자 등록 같은 게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는 자격증은 현재 따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 크리에이터, 반려동물의 사진 및 영상 등을 통해 반려동물 전용 콘텐츠를 제작을 해주고, 그리고 또는 제공을 해주는 직업을 반려동물 관련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V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서 반려견이 나오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매니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간식을,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반려동물 산업은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신종 직업군도 계속해서 생겨날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려동물 관련 직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죠. 그리고 다양한 자격증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자격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모 초등학교 벽에 붙어있던 그림을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이처럼 반려동물 산업은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고성장 산업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반려동물 관리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에요. 일단 교육을 듣고 이수를 해야만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에서는 이 반려동물 관리사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2급 같은 경우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려동물 관리사 직무교육을 듣고 나서 필기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반려동물 관리사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한 고등학생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 교육을 듣고, 그리고 필기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죠.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나중에 동물 관련된 학과에 대학에 진학할 때도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고, 우리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갈 때 군견병이나 그런 쪽으로 가기에도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동물 쪽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